음양의 조화엔 부부 애절, 부부 싸움에서 부부 평화로, husband's wife from war to peace,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부부는 남자 여자가 살고 있거든요. 음과 양이 살고 있어요. 매우 미묘하거든요. 기준점도 모호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눈치 싸움이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할 때 하늘이든 자연이든 두 부부가 만나서 살 때 무슨 원리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의 애절은, 그 애절에 따른 그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남녀평등이라는 게 있죠. 양성평등의 법이라는 게, 음과 양의 지위가, 부부 지위가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어떤 법적 지위죠. 인간이 법으로 만들어진 지위가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부라는 것은 동물로 따지면 순놈과 안놈의 그런 결합체거든요. 남녀 평등이란 말, 평등이란 말은 그렇잖아요. 고저차가 없을 때 똑같은 게 평등이거든요. 권리에 대한 평등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권리에 대한 평등.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여러 가지 기질적 차이가 있어서 평등이란 말이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음양의 조화라는 말을 쓰죠. 음양을 특히 많이 다루는 주역에서 음양이라는 이야기라고. 조화로움은 뭘까요? 동양 철학에서의 이렇게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음과 양의 질서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음과 양 속에 뭔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자연의, 남자 여자가 사는데 자연의 원리, 자연의 질서는 음양의 조화로 동양 철학을 해석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 남자 여자의 어떤 오더, 순서라고 할까요? 그걸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부부 평화란 말은, 부부 싸움이라는 게 뭐죠? 싸운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서로 적이란 뜻이잖아요. 부부 평화라는 것은 남자 여자가 적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본문적으로. 그러면 부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와 부부 애절이 지켜지는 쪽이면 부부 평화일 것 같고요. 부부 싸움이라는 것은 음양의 부조화와 부부 애절이 지키지 않은 상태를 부부 싸움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부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부부 싸움은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살다 보면 부부가 남자의 부부, 양과 음의 그런 어떤 기대치가 있겠죠, 서로. 그 기대치에 무너지면 이제 참아내겠죠. 참다 못 참으면 이제 싸움으로 되겠죠. 싸움이 잦아지면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거든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평등하다, 이게죠. 양성 평등이라는 법률이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그 법 기준에 따라서 모두가 잘못이 없어요. 그럼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 없는 행위가 이렇게 부부가 이제 현실에 살다 보면 상당히 어떤 행동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잘못이 없다. 맞아요. 양성평등이니까. 그런데 양성평등의 법률이 제정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조선시대에 비해서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좀 약했던 층이 이제 더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 평준화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상승했다, 음은 상승했죠. 남자는 그대로 했지만 음이 상승함으로써 남자는 지가 떨어진 거죠. 음과 양이 이제 그 음양의 남녀 평등이라는 지위를 획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죠. 똑같은 음과 양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음과 양이 평등한다는 것은 그 개인적으로 어떤 결혼하기 전이라든지 자연인적으로 남자 여자 양성이 평등하다는 뜻이니까요. 교육을 받는 길에 모든 헌법적 지위가 다 평등한 거죠. 이제 그렇게 평등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그 음양의 개념이 아닌데 어떤 한 개인, 남자든 여자든 개인의 어떤 성향이 커지는 거죠. 권리가. 개인의 성향이 커진다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라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해서는 이 개인주의는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자본주의하고 개인주의라고 함께 이렇게 기반을 둡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최대화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개인이 행복한 것이 이제 자본주의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던 매우 고유한 인간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과 식물에서는 성체가 되면 반드시 DNA 속에 이게 있습니다. 그 어떠한 그 후세를 남겨야 되거든요. 후세를 남긴다는 것은 음과 양이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음과 양이 함께 있을 때 음은 양으로부터 이제 양과 뭘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생기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대치는 양이 세야 되는 거죠. 강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양에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음이 세져 버렸어요. 양이 약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음이 강한 양을 기대하지만 강한 양은 일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문제가 이제 자연현상의 문제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음양의 조화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 부부애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양의 조화는 우리 주역에서, 유교 경전 주역에서 음은 두 점이에요. 양은 긴 막대기예요. 이 두 점이라는 것은 그 3이 있는데 하나가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긴 막대기는 3을 뜻이고 그 두 점은 2를 뜻해요. 여기서 수리학적으로 쭉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는 것은 함께 있어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음양에. 그럼 함께 있어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화로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화로운 현상. 음과 양이 조화로워야 돼요. 그게 음양의 조화거든요. 그러게 되면 우주 질서 속에서 음과 양이 오도, 순서가 있을 것, 배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주 질서라는 것은 또 애매모호한 이야기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역사 속에 전통 속에 찾아야 되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추정하기로 해봅시다. 음양의 조화에서 조선시대 유교 양반가에서 그 손님이 찾아오면 그 남자는 손님에게 내자, 안사람, 안주인이라고 통칭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은 안쪽에 있다는 거죠. 유교의 어떠한 그 많은 그 부분이 그 주역에서 따왔습니다. 주역이 음과 양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게 되면 음은 안쪽이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습니다. 안쪽에 있는 그 음이 부르는 게 있어요. 바깥 양반이라고 그래요. 양이 있죠, 양. 음양에서 양. 양반. 그 양반이란 말이 이제 어떤 논리도 있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바깥 양반,
바깥 양 이런 개념으로도 한번 이해해 보기로 추정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는 우리는 안쪽에 안주인이란 말이 있었으니까 바깥 주인이라고 해서 보면 음양의 조화란 측면에서 보면 안쪽에는 음이 주인이 음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바깥쪽의 양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우리 추론해 봅시다. 그러면 안쪽에는 음의 주인이에요. 음이 지배한다는 건 음이 주인이란 뜻이니까 양쪽에서는 바깥에는 양이 지배하는 양이 주인이에요. 그럼 다시 이 이야기를 가정해 보면, 자, 우리가 음양의 조화에서 기본적인 것은 음과 양이 같은 거예요. 음 이꼴 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음양의 조화나 남녀 평등이나 똑같아요. 원리는 음과 양이 같아요. 다만 음양의 조화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음과 양이 같아요. 음은 왼쪽, 양은 오른쪽에 이꼴 라인에서. 그러면 만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죠. 음과 양, 음은 양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음양의 조화롭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동물과 식물 세계에서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조화로운 만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가족, 즉 안쪽은 음이 지배했습니다. 음이 주인은 공간이에요. 이 음이 주인인 공간에서 그러니까 양이 주인인 공간 바깥은 약간의 실수가 아니라 허수 개념이었다 치면 음이 지배하는 안쪽 공간은 실수였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는 바깥에서 양반이 이렇게 관료가 되는 거라든가 뭐 시장가에서 물건 파는 거라든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는 사실상 유교의 인사상은 가정에서의 지켜야 할 준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의 인에서는 우리가 유교 경전에서 나왔듯이 논어에서 나올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이란 무엇이냐 하면 가정에서의 부모와 관계, 가정에서 형제 자매와 관계를 인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이 지배하는 곳에는 음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주인인 곳에 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 주인인 곳에 인이라는 뭐죠? 사랑. 가족에 서로 이렇게 어지른 거죠. 어지린자니까. 즉, 안쪽에 음이 지배하는 공간은 어지른 세상이죠. 음으로부터 생산된, 또, 시댁의 시어머니 음으로부터 생산된, 그러한 시어머니 음으로 생산된 생산 세력권과 며느리 음으로부터 생산된 음의 세력이 서로 합쳐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생산된 힘과 며느리로부터 생산된 힘이 합쳐져서 이곳에 지배하는 철학적 원리는 어지린자예요. 그러니까 어지린자죠. 어지린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에요. 주인. 음의 공간의 주인은 시어머니도 주인이고 며느리도 주인인데 시어머니 주인은 힘이 센 주인이고 며느리의 주인은 이제 시작된 주인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음의 공간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음이 주인인 공간에 손님은 누가 되냐 이거죠. 음이 주인인 공간에 손님은 누가 돼요? 그러면 주인이 손님에 대한 애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아까 말했어요. 음과 양은 똑같아요. 근데 자, 음은 실질적 허수가 아니라 실질 공간이라고 그랬고 양은 허수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이든 기업이든 뭐 그런 건 조선시대는 없었으니까. 그러면 자,
조선시대의 그 음양의 조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정에서 이루 가정의 어떤 인의 사상에 지배한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양은 손님이에요. 이게 음양의 조화의 그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음이 주인이고 양이 손님이면 음은 손님에게 대접 잘해야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양은 음의 공간을 손님으로서 음의 공간을 주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죠. 그럼 양이 강해지는 거죠. 양이 강해져.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 여자들이 스스로 그 남자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음이 양을 이렇게 선호했고 음이 양을 대접해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정기라고 그래요. 지금 부엌인데 정기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양을 대접도 했지만 그런 음의 공간이에요. 음의 지배 세력 공간이에요. 음의 힘이 있는 공간이죠. 음식을 만들고 하는 여자의 순수한 음의 공간에 대해서는 남자로부터 방언은 들어오지 말라 한 거죠. 자, 좀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에서 음은 안쪽의 주인이에요. 양은 바깥쪽의 주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음과 양은 똑같이 이 꼴이죠. 자, 남녀 평등에서는 만나지 않을 때, 부부로서 있지 않을 때 이게 평등 논리가고 음양의 조화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남녀 평등과 음양의 차이는 음양의 조화에서는 자, 음 이꼴 양이니 음과 양은 똑같아요. 남녀 평등은 남 이꼴 얘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논리만 있는 곳이 남녀 평등이고 음양의 조화의 논리는 자, 음과 양이 같아요. 그런데 양이 어디로 이동해요? 음의 공간에 이동해요. 음의 공간이 안쪽이었고 그 다음에 일종의 가정이 있는 쪽이 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양이 음으로 놀아가면 이제 음의 사상은 그래요. 조선시대 사상. 바깥 양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음이 주인인 공간에서 주인이 양의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손님은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조선시대는 음양의 조화에서 지하비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 아이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바깥의 생산의 공장에서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밖에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음양의 조화가 필요한 거죠. 여자가 돌을 캐고 삽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없었어요. 양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은 양을 선호했어요. 왜?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을 양이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양의 공간에서 양이 주인인 공간은 매우 노동력이 강한 힘이 필요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음의 공간으로 들어오면 힘든 일을 하는 이 공간이 남자가 주인인 공간이고 다시 음의 공간으로 들어오면 여자가 주인인 공간에 남자 손님이 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부부 예절을 추론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 가면 남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 가정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요. 이곳의 유교적 질서와 음양의 조화 철학상 이곳의 주인은 음이에요. 그 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은 양을 음이 대접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 왜 부부싸움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남자 여자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기회가 동등해요. 모든 기회가 동등해. 직장도 동등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랑할 기회가 다 동등해요. 이 동등하다는 개념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도 통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 학교 졸업이든 뭐 자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직업을 잡고 열심히 개인적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모호하지만 인간은 동물적 영향이 있는 거죠. 동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뭐예요? 동물, 식물, 동물이 하는 게 그게 후손을 남기는 유전자적 요소예요. 이거는 인간적 요소가 아니라 동물적 요소예요. 자, 동물적 요소, 인간적 요소에는 남녀 평등이 맞아요. 그럼 동물적 요소는, 동물적 요소, 후손을 남겨야 되는 이 동물적 요소는 어떻게 할까요? 매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음과 양의,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둘 다 동물적 요소인 후손을 남기는 문제에 관여치 않으면 괜찮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전반적으로 음과 양, 남자 여자는 똑같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다 똑같아요. 이 문제는 다시 말하면 그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평등적인 그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등하냐면 남자를 기준으로 평등해져요.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는 거죠. 여자가 남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남자가 주인인 바깥 세상, 바깥 양반인 공간에, 그 공간에서는 모두가 남자예요. 그렇죠? 모두가 남자. 그게 사실상 모두가 남자니까 남자 여자가 이 꼴이에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줘요. 어느 것도 남자 여자 간에 이렇게 그 법률적이든 사회 통념적이든 이렇게 똑같지 않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남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음양의 조화에서 바깥은 남자가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 평등의 기준에 의해서 남자 중심으로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깥의 여자도 다 남자예요. 남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 바깥에서 양이 주인인 공간은 다 양이에요. 그리고 집에 음이 주인인 공간이 집이 있어요. 자, 직장 생활하고 낮 시간에 회사 생활하면 다 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이 주인인 공간, 지금은 양이 주인인 공간이 세요. 현상은.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음이 주인인 공간이 셌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밖에 수많은 직장과 수많은 어떠한 공공시설과 밖에서 계속 일하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는 음이 셌어요. 음이 지배하는 공간이. 그러나 지금은 양이 지배하는 공간이 세요. 자본주의 국가는 돈과 개인의 능력이거든요. 이 개인의 능력치는 아까 남녀 평등 개념에서 남자 기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깥 세상이 세요. 즉 직장이 세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모두가 직장의 개념으로 살고 있지 가정의 개념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서 일하고 뭘 하다 보니까 모든 건 직장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동물로 돌아와야 돼요. 왜? 후손을 남겨야 되니까. 동물적이죠. 이건 사회성이 아니에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동물 돌아. 이 동물 돌아온 순간 우리는 음과 양이 만나야 되는 거죠.
음과 양이 만나는데 지금 양이 중심인 세상이잖아요. 양이. 다 남자인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자리인 이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 사라졌잖아요. 양이 중심인 공간에서. 자본주의 개인주의 상황에서 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쪽에 음자리에 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동물로 가요. 음이 있어야 돼요. 음이 있어야죠. 양은 그대로인데 음이 그 바깥, 즉 음양의 조화에서 양이 존재한 곳이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 음이 자기의 주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본질적으로 자연의 이치에서 바깥에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음이 주인적으로서 양을 손님 대우해줬는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기대치인 음이 주인이 양을 뭔가 익스큐즈 해주기를 바라는데 없어요. 그것이 부부싸움입니다. 그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이만 있지 음양의 조화라는 사상이 없어서 둘 다 맞벌이고 둘 다 양의 공간에서 둘 다 양으로 살았지 음이 주인인 공간인 안쪽에 들어왔을 때 누구도 음 역할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누구도 음 역할을 하고자 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동 육아라든지 공동 살림 뭐 이렇게 되겠죠. 남자도 밥도 하고 남자도 겉도 씻고 여자도 뭐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남자가 주인인 공간에서 남자의 주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여자가 주인인 공간에서 또 역할을 하는 거죠, 남자. 그러면 남자는 본질적으로 쉬는 곳이 없어요. 여자 쉬는 곳이 마땅히 없죠. 왜? 여자의 기본적인 그 바깥 세상에서 남자처럼 살았고 안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지금 이렇게 남성화 됐다 하지만 본질이 여자니까, 음이니까 음 역할을 해야 되죠. 결국은 남녀 평등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모두 약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힘겨워요, 살기가.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부 예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부부로 맺어진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죠. 연이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불교의 인연이라는 개념은 뭐죠? 돌고 도는 거죠. 전생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전생에서 뭐가 있어서 현생에서 만났다고 하기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생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만큼 인연은 즐기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전생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만났어요. 만났어. 전생에 악연으로서 만날 수 있을 거고 전생에 지고주신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부를 만나서 무언가 재밌거나 결론을 맺어 원인이 있어서 만났으면 서로 사랑하거나 서로 정을 주거나 하면서 부부적인 어떠한 철학적, 영혼적, 뭔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이 부부는 행복해야 되거든요. 부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듯이. 행복한다는 것은 부부 평화거든요. 이 평화. 부부의 평화는 뭐예요? 둘 다 만족해서 사는 거죠. 힘들지 않고 silence and clear,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곳에 새로운 어떤 창조 취지가 얻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자연의 이치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 예절에 있어서 안쪽은 음이고 바깥쪽이 양이에요. 그럼 안쪽에 있어서 음은
양의 댁의 주인이에요. 양 손님이에요. 이 문제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가 양이 주인인 공간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요. 주인 역할을 해서 손님의 공을 나와서 좀 휴식도 취하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고 다시 양이 주인인 공간을 가는, 그래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부 애절은 바로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양이 음이 공간을 갔을 때, 음이 주인인 공간을 갔을 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지하비를 섬긴다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부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부부의 질서.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조선시대 부부 유별이라는 거죠. 유별이라는 건 아마 질서로 보겠습니다. 부부에도 질서가 있는 거죠. 잘났든 못났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단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조선시대든 어떤 일제시대든 간에 이 양이, 조선시대든 일제시대든 양이 양 역할을 못한 거죠. 나라를 뺏겼으니까, 일제시대는. 그만큼 조선시대 이런 쪽에서 남자들이 양이 힘이 없었던 거죠. 양이 무능해 버렸어요. 바깥의 세상에 양이 졌어요.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면 안쪽은 여전히 주인이 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양 때문에 그 음이 무한정 고생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 70년, 60년, 70년, 80년 그 전쟁 이후에 전쟁을 했고 일제에 망했고, 그럼 양의 힘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여자가 중심으로, 음이 중심으로 살았던, 중심 있는 지배인 중심 여자가 살았다. 이것이. 그러니 그걸 보고, 그 잘못된 음양의 조화 상태를 보고 우리는 지금 음들이 편견을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는 이야기지만 황혼이혼도 생기고 그렇죠. 이혼 50% 돼요. 부부싸움으로 사는 거죠. 부부의 애절의 기본이 남녀 평등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 애절의 기본은 음양의 조화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싸움에서 부부 평화로, husbands and wife from war to peace. 우리 부부는 행복해야 되고요. 부부는 평화로워야 돼요. 부부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음양의 조화를 지키고 부부의 애절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편화되고 이건 선순환이 되고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 부부의 애절을 지키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양이 강해지고 국가가 강해지는 거죠. 만약에 음양의 조화, 부부의 애절이 쇠퇴되거나 무시되거나 하게 되면 부부 싸움이 생기죠. 부부가 평화롭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양이 약해지는 거죠. 양이 약해지면 음이 결코 행복할 리가 없거든요. 이걸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선시대 중기 초기는 성리학이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조선왕이 조선국가였어요. 그때는 음양의 조화가 지켜질 때였거든요. 그때는 조선 강했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그때는 조선이 강했다고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동남아, 이 동북아에서 조선이 강국가였어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는 음양의 조화와 부부의 애절을 찾아야 되는데, 부부의 애절의 기준점이 있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는 음은 안쪽의 주인이고 양은 바깥의 주인입니다. 음이 안쪽의 주인 자세를 지켜준다고 하면 음양의 조화가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부부의 애절이 바로 생기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음이 안쪽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모든 것을
치유하거나 뭔가 통치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안쪽의 음이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모양처입니다. 조선시대는 그렇습니다. 조선제 중기 나라가 위태롭지 않을 때, 나라가 발전할 때, 음양의 조화가 지켜졌을 때 그 음은 매우 강했고, 그 다음에 이 강한 음은 바깥에서 바깥 양반을 섬겼습니다. 지하비를 섬겼죠. 그래서 그 시절은 행복했어요. 조선 초기 중기는 그 안에서 비록 농협을 통해서 했지만 행복했다고요. 조선왕조 500년을 기반으로 해서 200년 사이는 행복했어요. 그거는 유교적인 어떤 영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부든 남자 여자가 만나는 곳에서 아무런 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부들이 고뇌에 쌓여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와 부부의 절을 남녀 평등이라는 이 논리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모든 어떤 개인의 능력이 양의 중심으로 흘러가서 양의 파트너는 음이 약해졌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결과치가 있어서 음과 양 모두가 약해지고 있고 어디 가서 양이 대접받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쉴 곳이 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음양의 조화 부부의 절에 설명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음과 양의 싸움이 아니라 음과 양이 서로 상생해서 서로 도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양의 조화 부부의 절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